이성계와 전쟁터를 함께 누빈 전우였던 정몽주에 얽힌 야사들. 고려말 사문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정몽주는 자는 달가요. 후는 포은인데 어머니 이씨가 임신했을 때 난초꽃 화분을 한다 놀라 떨어뜨리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은이 태어난 후 이름을 목란으로 지었는데 포은의 어깨에는 북두칠성 모양의 점 7개가 있었습니다. 그가 9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낮잠을 자다 용이 동산의 배나무 위로 올라가는 꿈을 꾸었는데 깜짝 놀라 깨어난 어머니가 동산의 배나무를 보자 포은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몽룡으로 고쳤으며 이후 관리를 치르면서 이름을 몽주로 고쳤는데 포은은 과거 시험에 연달아 장원으로 급제하고 벼슬이 시중에 이르렀습니다. 포은은 이성계와 절친한 사이였는데 두 사람은 조정의 신진 세력으로 친명파의 핵심이었으며 이성계가 병마사로 그의 외종사촌 삼선 3개 형제를 격퇴할 때 포은은 종사관으로 활약했습니다. 그 후 이성계가 운봉에서 외적 아기발도를 칠 때에도 포은이 참전에 함께 공을 세웠을 뿐 아니라 이성계가 여진을 칠 때 포은은 동북면 조전원수로서 이성계를 도우는 등 싸움터를 누빈 전우이기도 했습니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 후에 포은과 함께 승진에 수시중이 되었고 이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 갈 길이 달라졌는데 포은은 김진양 등과 함께 딴 마음을 품은 이성계 일파를 견제해 고려 사직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어 중신들이 이성계에게 줄을 섰지만 포은은 굴하지 않고 고려 사직에 매달렸는데 이성계 일파를 제거하려고 은밀히 계획을 세웠고 낌새를 알아챈 방언이 포은 제거를 아버지에게 건의했습니다. 포은이 아무래도 수상쩍습니다. 아무래도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사옵니다. 우리가 혹 부당한 모함을 당한다면 포은은 반드시 죽음으로써 우리를 변명해 줄 것이야. 허나 국가에 관계된 일이라면 알 수 없을 게야. 이성계는 방언의 뜻을 알고 단호히 잘랐지만 포은은 이성계 일파의 제거를 구체화시켰는데 이성계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는 세자를 마중을 나갔다. 해주 사냥터에서 낙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포은은 이성계가 개성을 비운 사이에 조준 정도전 등을 영모로 몰아 귀양 보내고 신문관을 귀양지에 파견한 후 직결 처분을 하려고 이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낌새를 눈치챈 방언이 이성계가 누워있는 곳에 달려가 가마로 이성계를 개성으로 모셔오자 당황한 포은은 병문난을 구실 삼아 이성계를 방문했습니다. 방언이 병문안을 다녀가는 포은을 초청해 주안상을 차려놓고 마음을 떠보았는데 방언은 포은에게 술을 권하고 시조한 술을 읊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칭리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포은은 방언이 자기의 마음을 떠보는 것임을 알고 눈을 지그시 감고 대구를 읊조렸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세상 사람들은 이 방언에 시조를 하여가라 하고 정몽주의 것을 단심가라 불렀는데 포은의 마음을 읽은 방언은 포은을 제거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던 포은은 돌아가는 길에 전에 자주 가던 술친구의 집을 들렀지만 친구가 집에 없자 한 잔 술을 청해 뜰에 활짝 핀 꽃을 벗삼아 들이켰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포은은 큰 사발로 몇 잔을 연달아 마시고 그 집을 나왔는데 화를 맨 무사들이 포은 앞을 지나쳐 선주교 쪽으로 달려가자 뒤따라오는 녹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뒤에 멀리 떨어져 오너라. 소인, 대감을 따르겠나이다. 어찌하여 물리치시나이까? 녹사가 기어이 따라왔는데 포은은 선주교에서 방언의 하수인들에게 철퇴를 맞고 쓰러졌고 녹사도 그들의 칼에 목숨을 잃어 포은은 영원한 충신의 대명사가 되게 됩니다. 포은에 대한 일화는 후세에도 숱한데 포은의 사당이 경상도 영천에 있었고 성종 때 경상도 안찰사 송순효가 순시하러 경계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말 위에서 졸다 포은촌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머리털과 수염이 희고 일관이 점잖은 노인이 나타나 나는 포은이로다. 내가 거처하고 있는 곳이 피폐하여 비바람을 막을 수 없도다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눈을 뜬 수녀는 그 길로 마을 노인을 찾아가 포은의 옛 사당을 물었고 국민들을 동원해 피폐해진 사당을 말끔히 단장했으며 제사를 지냈는데 술이 취해 사당의 벽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자기의 한 몸을 입고 인간 기강을 확립했으니 천만세에 크게 우러러 맞이 않으리로다. 오직 이익만을 조차 고금의 사람들이 분주한데 오로지 공만은 청상백설의 송백이 창창하듯 하였도다. 이제 한 칸의 집을 지어드리오니 이로써 바람을 막을 수 있을 것이외다.
공의 영혼이 편안해야 나의 마음도 편하옵나이다. 송순효는 성종 때의 재상으로 청렴하기로 이름난 성리학자였는데 성종이 죽자 총애를 받던 그는 달포나 먹지 않고 주야로 통곡한 충신으로 포은의 영혼이 그 앞에 나타났으니 충신이 충신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송도에 포은의 옛 집터가 있었는데 선조 때에 그곳에 서원을 세우고 숭양이란 사액을 내렸고 숭양 서원에는 화담 서경덕을 함께 모셨습니다. 서원이 완성되자 해당 기관이 포은의 신주를 어떻게 쓸 것인지 선조에게 물었는데 포은의 충절을 훼손하고 싶지 않았던 선조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포은은 고려 사람인데 어찌 우리 조정의 관작을 받으리요. 비록 우리 조정에서 영의정을 추증했으나 그냥 포은 선생으로 쓰는 것이 좋겠노라. 포은의 충절을 의심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정구는 퇴계와 남명에게 배우고 평생 과거를 보지 않은 학자로 임진왜란 때에는 의병을 일으켜 싸우기도 한 인의를 실천한 학자였는데 그가 스승 퇴계에게 물었습니다. 남명께서 일찍이 포은의 진퇴에 관해 의심했는데 제 미련한 생각으로도 포은의 죽음은 가소롭습니다. 포은은 공민왕조의 대신 노릇을 13년이나 하였으니 불가하면 벼슬을 그만둔다는 옛 성현의 의리에 부끄러운 일이며 또 신돈의 아들이라는 우왕을 섬겼으니 생각건대 포은이 우왕을 왕씨의 소생으로 알았더라면 다른 날 우왕을 추방하는 데 참여한 것은 어찌 설명해야 하나이까? 우왕을 10년 동안 섬기다가 하루아침에 추방하고 죽이는데 가담했으니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며 만약 우왕이 왕씨 소생이 아니라면 포은이 어찌 녹을 먹었나이까? 우왕이 축방되고 살해될 때에 포은은 공신까지 되었사온데 뒷날 공양왕을 위해 죽었으니 미련한 저로서는 깊이 알지 못하겠나이다. 제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퇴계는 빙그레 웃고 나서 달래듯이 말했습니다. 내 말에도 일리는 있지만 정자의 말씀을 새겨야 하느니라. 사람은 마땅히 허물이 있는 가운데서 허물 없기를 구해야 하고 허물이 없는 가운데서 허물 있기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포은의 대절은 가히 천지의 경의가 되고 우주의 동량이 되느니라. 헌데 세상에서 말하기 좋아하고 남을 공박하기 좋아하는 자들은 남의 미덕을 이루어주는 것을 즐겨하지 않아서 이러니 저러니 하기를 마다하지 않으며 미덕의 마른 귀를 가리고 듣지 않으려 하느니라. 너는 어떻느냐? 정구는 고개를 떨어뜨렸는데 퇴계의 포은 평가는 포은을 만고의 충신으로 만드는 데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중종 때에 포은의 문묘종사가 허락되자 정구와 같은 생각을 가진 한 대신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는데 조광조가 그 대신을 반박했습니다. 우왕이 왕씨냐 아니냐의 여부를 당시의 사람들도 분명히 알지 못했나이다. 포은은 본시 우왕에게 공명과 부귀를 구한 뿐이 아니며 공양왕을 세우고 뒤에 곧 죽음으로써 충절을 다했으니 그 어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나이다. 옛날 적인거리 무후를 섬기다 마침내 당나라 황실을 회복했는데 포은이 적인거리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았는지 어찌 알 수 있겠나이까. 고려 500년의 종사가 한 사람의 몸에 달렸거늘 그 한 사람이 죽자 곧 종사가 망해버렸는데 어찌 감히 포은을 경솔하게 말할 수 있다는 말씀이오이까. 그 누구도 이에 토를 달지 않았고 비로소 포은은 성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데 포은을 장사지는 추령에 얽힌 충신 김자수의 일화도 감동을 줍니다. 김자수는 본관이 경주로 자는 순중이고 호는 상촌인데 벼슬은 도관찰사에 이르렀고 경북 안동에 그가 살던 옛 집터와 그의 효자비가 있습니다. 이성계는 개국한 후 그와 친한 김자수를 사헌부 대사원에 임명하기 위해 불렀으나 김자수는 병을 핑계 삼아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후 태종이 형조 판서를 제수해 등청을 명했는데 더는 버티기 힘들어 자리에서 일어난 김자수는 사당에 들어 조상께 이별을 고했습니다. 이 한 몸, 이 세상에서는 편히 쉴 곳이 없나이다. 불조 이 몸도 조상님들의 뒤를 따르겠사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김자수는 아들에게 장사 지낼 때 쓰는 흉구를 들려 뒤따라오라고 명했고 부자는 길을 떠나 며칠 후 광주 추령에 이르렀습니다. 얘야, 여기가 내가 죽을 땅인데 비록 여자일지라도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신하가 되어 두 성의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느냐.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너는 내 시신을 거두어 추령 근방에 매장해주고 절대로 비를 세우지 말고 초목과 함께 시신이 썩게 해다오. 김자수는 다음과 같은 절명사 두 구절을 지은 후 약을 마시고 아들의 품에 쓰러졌는데 그 후 광주 추령은 충신의 역마루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토록 충성하고 효도하는 뜻에 오늘에 와서 그 누가 알이 있으리요. 오늘은 이성계와 전쟁터를 함께 누빈 전우였던 정몽주에 얽힌 야사들이었습니다.